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는 남에게 맞춰주고 착하게 사는 길. 다른 하나는 때로는 거절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길입니다. 착하게 산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착하게 살았기에 더 괴로운 순간을 겪어본 적 없으십니까? 왜 어떤 사람은 착하다는 이유로 인정받고 어떤 사람은 착하다는 이유로 이용당하고 상처받을까요? 오늘 이 방송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이야기는 한 여성의 사연으로 시작됩니다. 이름은 수진. 평소에 수진은 회사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언제나 참 착한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줬고 누군가 어려움을 토로하면 늘 귀 기울여 들어줬습니다. 동료가 회식 자리에서 갑자기 일을 떠넘기면 웃으며 대신 처리했고 친구가 새벽에 고민 상담을 요청해도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주었습니다. 처음엔 수진도 뿌듯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착하니까 모두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상한 감정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수진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말 안 해도 알아서 도와주겠지. 수진은 원래 그런 애잖아. 감사와 배려는 점점 줄어들고 부탁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는 수진아, 넌 원래 성격이 착해서 이런 거 잘 도와주잖아. 라고 말하며 미안함 대신 당연함을 요구했습니다. 어느 날 밤 회사 동료의 업무까지 대신 처리하고 집에 돌아온 수지는 혼자 조용히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왜 나는 외롭고 괴로울까? 착하게 살았는데도 왜 내 마음은 더 아픈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사연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가야 할 주제입니다. 착하게 살았는데 왜 더 괴로운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착함의 경계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은 중용에 있다. 지나친 선행도 결국 덕이 아닌 무력함이 된다. 착하다는 것은 좋은 성품입니다. 하지만 그 착함이 경계 없이 무제한으로 확장될 때 그것은 덕이 아니라 타인의 욕심에 휘둘리는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착하게 살아왔지만 오히려 마음이 점점 무거워진 적. 지금부터 우리는 착함이 인정받는 사람과 착함이 이용당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착함이 오히려 독이 되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여러분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장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수진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봅시다. 수진은 자신이 착하게 행동하면 모두가 자신을 좋아하고 인정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회식 뒷정리는 수진의 몫이 되었습니다. 상사가 급한 일을 맡기면 수진 씨가 잘하니까 부탁해. 이 한마디에 언제나 추가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수진이 이번엔 좀 힘든데요 라고 슬쩍 말을 꺼내면 에이, 수진 씨가 안 해주면 누가 해요? 라는 말로 넘어갔습니다. 거절을 시도해 본 적도 있었지만 그 한 번의 미약한 거절은 곧 회피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결국 해낼 거라 믿었으니까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친구는 매번 약속 시간에 늦었습니다. 수진아, 미안. 오늘도 일이 좀 있어서. 수진은 늘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 라고 말했지만 속은 점점 시들어갔습니다. 가끔 친구에게 섭섭함을 토로해보면 넌 그런 걸로 서운해할 사람이 아니잖아. 넌 항상 이해심이 넓잖아. 이런 말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쯤 되면 착한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착함이란 단순히 남의 부탁을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 상대에게 필요 이상으로 희생하지 않아도
상대가 감사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수진처럼 착함의 경계선이 없는 사람은 결국 만만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로 고착됩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은 교묘합니다. 처음엔 감사하는 척합니다. 정말 고마워. 수진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렇게 달콤한 말로 시작하지만 점점 감사는 사라지고 요구만 남습니다. 그들은 수진이 착하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할 것을 알고 점점 경계를 밀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관계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철학자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리석음으로 스스로를 노예로 만든다. 이 착함이 바로 수진을 무의식적 노예 상태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착하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부탁을 받거나 한 번도 감사를 받지 못한 적 있으신가요? 혹시 나 아니면 누가 해줄 사람이 없다는 부담감으로 늘 자신을 희생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왜 어떤 사람은 착한데도 존중받고 어떤 사람은 착한데도 이용당하는지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착함이 인정받는 사람과 착함이 이용당하는 사람의 차이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 차이는 바로 경계의 유무에 있습니다. 착함은 본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신뢰를 쌓게 합니다. 하지만 이 착함이 경계 없는 착함으로 흐를 때 상대는 그 사람의 인내를 시험하고 점점 더 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여기 또 다른 인물, 현석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현석도 착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동료들의 부탁을 자주 들어줍니다. 하지만 현석은 몇 가지 원칙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무가 끝난 이후에만 다른 이들의 부탁을 도왔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거나 체력이 따라주지 않는 날엔 정중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시간 여유가 되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처음엔 몇몇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은 현석이 착하지만 경계가 분명한 사람임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용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도움을 받을 때마다 감사를 확실히 표현하고 다음에 스스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사람은 경계를 분명히 하는 상대를 더 신뢰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반면 아무 요구에도 흔쾌히 응해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늘 받아줄 거야 라는 무의식적 이용 심리를 자극합니다. 이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관계의 경계 설정 효과라고 부릅니다. 경계가 없는 사람은 애초부터 약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경계가 명확한 사람은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식됩니다. 이것이 바로 착한데도 괴롭지 않은 사람과 착한데도 끝없이 괴로운 사람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철학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베풀되 넘치게 베풀지 말라. 넘침은 도리어 불화를 낳는다. 수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착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경계가 없어 누구든 밀고 들어오는 문처럼 열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이제부터는 거절하는 법도 배워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자신의 경계를 돌아보세요. 혹시 누군가 반복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거절을 못해 언제나 만만한 사람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이런 경계를 건강하게 세우고 착함을 유지하면서도 당당하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차갑게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나의 한계를 정중히 알려주는 성숙한 의사소통입니다. 첫 번째, 거절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가 서운해하지 않을까? 관계가 멀어지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거절은 관계를 끊는 행위가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부탁은 들어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는 돕겠습니다. 이렇게 단호하면서도 정중한 표현을 사용해 보세요. 상대는 여러분의 단호함 속에서 진심을 느끼고 여러분을 더욱 존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선의의 한계를 명확히 합니다. 착한 사람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번 한 번만이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한 번만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상대는 그 한계를 시험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기준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외 시간에는 개인적인 일을 맡기기 어렵습니다. 이런 기준은 자신을 지키는 동시에 상대의 무의식적 기대를 교정합니다. 세 번째, 침묵하지 말고 섬세하게 표현합니다. 불만이 쌓이지만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상대는 여러분이 괜찮은 줄 압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섭섭함을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것도 경계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최근 부탁이 자주 이어지다 보니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서로 배려하며 균형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오히려 관계를 성장시킵니다. 심리학자 에릭 번의 교류 분석 이론에 따르면 모든 인간관계에는 상호 역할 기대가 있습니다. 나는 주고 너는 받는다가 반복되면 상대는 그것이 당연한 규칙이라 착각합니다. 이를 끊어내기 위해선 새로운 규칙을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줄 수 없는 상황에선 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철학자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넘치면 제 자리를 잃고 흘러 넘치지만 경계를 만나면 그 안에서 맑게 흐른다. 착함도 이와 같습니다. 적절한 경계 안에서 흘러야 맑고 따뜻한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한계를 정하지 못해 피로해진 관계가 있으신가요? 이제는 거절이 곧 이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거절은 관계를 지키는 용기입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을 쉽게 이용하게 되는 심리적 기제와 그들의 특징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알면 훨씬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착한 사람을 이용하는 심리의 근본에는 상대가 나를 쉽게 용서해 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심리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부터 형성되기도 합니다. 어릴 적 부모가 모든 것을 받아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면 일부 사람들은 타인에게도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이 사람은 착하니까 내 부탁을 거절하지 않을 거야. 조금 무리해도 결국 받아줄 거야. 이런 식으로 심리적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들은 늘 소규모 테스트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부탁, 사소한 요구로 다가옵니다. 처음엔 단순히 사소한 부탁처럼 보이지만 이 테스트가 성공할수록 요구의 크기와 빈도는 점점 커집니다. 처음엔 커피를 사다 달라고 하던 부탁이 나중엔 밤늦게 연락하거나 자신의 일까지 대신 맡기는 식으로 확대됩니다. 두 번째, 이들은 죄책감을 자극합니다. 나 힘든데 네가 도와주면 큰 힘이 돼. 너만 믿고 부탁하는 거야. 이런 말들은 착한 사람의 미안함을 자극합니다. 결국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심리가 강화되죠. 세 번째, 이들은 착한 사람의 자기 이미지를 악용합니다. 넌 항상 착하고 이해심이 많잖아. 넌 누구보다 배려 깊으니까. 칭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책임을 전가하는 말입니다. 결국 이 말이 반복되다 보면 거절하는 순간 왜 넌 예전 같지 않아? 너답지 않다. 라는 말로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심리학자 마르샤 리네아는 이를 경계 없는 수용성이라 정의합니다. 경계가 없는 착한 사람은 상대에게 끝없이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이런 인식은 결국 착한 사람을 관계의 희생양으로 만들고 맙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과도한 선의는 악의의 길을 연다. 착함은 미덕이지만 그 착함에 경계라는 울타리가 없다면 악의적인 사람이 그 빈틈을 반드시 파고듭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이런 심리적 흐름을 알아차릴 차례입니다. 혹시 최근 누군가가 점점 요구의 강도를 높이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죄책감을 자극하며 부탁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 패턴을 인식하는 순간 이미 절반은 방어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착하면서도 당당하게 경계를 유지하는 구체적인 실전 대처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착함을 유지하면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지만 실천이 쉽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그 핵심 대처법을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확한 기준을 선언하십시오. 부탁을 받을 때 애매하게 생각해 볼게. 이번만 도와줄게. 라고 말하는 대신 처음부터 자신의 기준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시간 외 요청은 받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대출이나 금전 부탁은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분명히 경계를 세우는 겁니다. 경계가 명확할수록 상대는 시도를 줄입니다. 두 번째, 죄책감 유발 대사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상대가 너 아니면 안 돼. 넌 늘 이해심 많잖아. 라고 할 때 내가 돕고 싶을 때 돕는 것이지. 이런 말에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상대는 처음엔 당황할 수 있지만 곧 여러분을 가볍게 보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 거절 뒤에 불필요한 설명을 늘어놓지 마십시오. 착한 사람들은 거절할 때 사실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다른 일이 있어서 시간이 안 되고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붙입니다. 이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설득 여지를 느끼고 계속 밀어붙이게 됩니다. 이번 부탁은 어렵습니다.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습니다. 간결하고 단호한 표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착함을 무기로 삼으려는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넌 착한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되새기세요. 착함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남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마음가짐이 단단해질수록 여러분은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칭찬을 경계하십시오. 칭찬으로 시작되는 부탁이 위험합니다. 넌 정말 성실하고 배려 깊어. 그래서 이런 부탁을 하는 거야.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한 번 더 자신의 기준을 상기해야 합니다. 칭찬 뒤에 따라오는 요구가 진정한 존중이 아닌 이용 심리의 발현인지 판단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말합니다. 선이란 스스로 베풀 때만 가치가 있고 요구될 때는 이미 선의가 아니다. 이 말처럼 내가 자발적으로 도와줄 때만 그 착함은 빛이 납니다. 타인의 기대에 끌려 억지로 만들어진 착함은 결국 나를 괴롭히는 덫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착함이 내가 선택하는 가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사람이 존중받으려면 경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경계 세우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성장하는 시간 만들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 현명하게 만들어드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